요양원 복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69세 정순자입니다. 3개월 전 중증 치매 판정을 받고 이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며느리 미영이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네, 엄마.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며느리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오늘도 약 잘 드셨죠? 네, 식사 후에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며느리가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1시간도 안 계셨는데. 간호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며느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또렷한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님. 네, 할머니? 오늘도 잘 연기했죠?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셨어요, 정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했던 의사였습니다. 치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치매를 가장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연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월 전 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재산 증여 서류예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테니까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대요. 증여? 내가 왜?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치매 오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제주도 땅, 주식, 예금까지 합쳐 약 80억 원의 재산. 전부 아들 부부 명의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한데. 어머님, 지난주에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잖아요. 그건 깜빡한 거지 치매는 아니잖니. 어머님, 요즘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의사야.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 진단 받으시면 이런 증여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만 엄청 내야 한다고요. 그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준호야, 너도?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재산 탐낸 적 있어? 그냥 세금 아끼려는 거라니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생각해 볼게. 어머니, 변호사 약속이 이번 주까지라니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 후배가 운영하는 신경과 병원이었습니다. 순자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응, 지훈아. 나 검사 좀 해줄래? 무슨 검사요? 치매 검사. 후배가 놀란 표호로 저를 봤습니다. 선배님이 왜 갑자기? 며느리가 자꾸 치매라고 하더라고. 확인 좀 하려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선배님 완전 정상이세요.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으세요. 그렇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검진하러. 어머님, 오늘 병원 갈 거면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죠.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병원 가는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해? 만약에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나 치매 아니야.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이상했습니다. 제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가 내 방을 뒤진 거야? 저는 급히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거실로 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내 방 누가 들어갔어?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 금고가 열려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금고요? 어머님 방에 금고 있었어요? 있었어. 그 안에 돈도 있었고. 어머님 혹시 기억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 내가 왜 착각을?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내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3천만 원.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금고가 어디 있는데? 옷장 안쪽에. 저는 아들을 끌고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엄마, 여기 금고 없는데? 아니야. 분명 있었어. 저는 옷장을 뒤졌지만 금고는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꿈 꾼 거 아니야? 꿈? 내가 왜?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벽을 두드렸습니다. 탁탁. 벽의 일부가 열리면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비밀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안에서 금고를 꺼냈습니다. 제가 분명 있다고 했던 그 금고였습니다. 며느리는 금고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의 비밀 공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고를 찾을 때 이미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어제 금고 일도 있고 해서. 나는 안 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제가 어제 갔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더 좋은 병원이래요. 며느리가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순자님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예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며느리가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세요. 어제는 없는 금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정순자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2월 7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이 뭔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난 괜찮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리뷰를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병원 치매 진단 너무 쉽게 내려줘요. 멀쩡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병원입니다. 가족들 조심하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면 제가 치매 환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다음 날 저는 예전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나 치매 연기 좀 도와줘. 예?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응. 그래서 내가 계획이 있어. 저는 민수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일부러 틀린 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준 그림 검사에서는 엉뚱한 그림을 그렸고 단어 기억 검사에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자님, 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요양시설 입소를 권장합니다. 요양원이요? 네, 환자분이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요양원? 나 집에 있을래. 어머님, 집에서는 위험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대요. 싫어.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치매세요. 이제 어머님 혼자 결정하실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진단서 나왔어. 그래? 확실해? 응, 중등도 치매래. 이제 법적으로 무능력자야. 그럼 재산 증여는? 치매 진단 받은 사람은 증여 못해. 하지만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하면 돼. 내가 어머님 후견인 되면 어머님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변호사가 그러는데 가능하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가 후견인 되면 끝이야.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 여보, 지금 그런 소리 해? 우리 애들 교육비, 집 대출 다 어떡하려고. 그래도 어머님은 어차피 치매잖아.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더 나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제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며 번 돈. 그 돈을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2주 후 저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자주 올게요.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올 거예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님, 제가 담당 간호사 김민지예요. 민지? 저는 간호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 선생님이 보낸 분?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 선생님. 박민수 원장님께 다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여기 CCTV 없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간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방에 보관하세요. 며느리분이나 아들분이 오시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완벽하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서류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멍하게 물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어머님이 치매시니까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해드리려고요. 후견인? 그게 뭔데? 어머님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찍으면 돼요. 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봤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은 찬성했어요. 어머님 빨리 찍으세요.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찍으려는 순간, 잠깐만요. 간호사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께 법률 서류에 서명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왜요? 환자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후견인 신청 어떻게 해요?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는 간호사를 받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좋아. 증거는 계속 모아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 나 준호야. 아들. 우리 아들.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못된 짓 한 거 다 알아. 미영이가 시켜서 했어.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잠을 못 자. 엄마 생각하면 너무 죄책감 들어서. 엄마,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엄마 재산 때문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거.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해줘. 엄마 진짜 치매 맞아? 아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안 나.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진짜 치매구나.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이 나간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진심 같은데요? 그래. 근데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며느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봐야 해. 2주 후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변호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40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후견인 지정권으로 왔습니다. 정순자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따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딸, 나한테 딸이 있어요? 며느리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시네요. 이 정도면 후견인 지정에 문제 없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며느리와 변호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진행할 수 있죠? 네, 이 정도 증상이면 법원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겁니다. 후견인 되면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딸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저는 딸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치매라고. 지혜는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엄마, 나 비행기 타고 왔어. 엄마 보러. 지혜야. 우리 딸.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치매야? 나도 기억 안 나?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엄마 치매 아니야. 예? 조용히 해. 설명해 줄게. 저는 지혜에게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내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그렇게까지. 응. 그래서 엄마가 계획을 세운 거야. 무슨 계획이요? 저는 지혜에게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괜찮아. 엄마는 30년간 의사였어. 치매 연기는 누구보다 잘해. 그래도. 지혜야, 엄마 도와줄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하면 돼요? 일단 오빠를 설득해봐. 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겠어요, 엄마. 다음 날 지혜는 오빠 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지혜야. 미안해. 너한테 연락도 못했어. 오빠, 엄마 진짜 치매 맞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뭐. 중등도 치매래. 오빠, 엄마가 요양원 가기 전에는 멀쩡했잖아. 그게 우리가 몰랐던 거야. 오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오빠 이용하는 거 몰라? 엄마 재산 노리는 거잖아.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오빠 후견인 신청한 거 알아. 엄마 재산 관리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어떡해? 오빠 정신 차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지혜야, 넌 몰라. 우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엄마 재산 가로채도 돼? 준호가 벽을 쳤습니다. 가로채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오빠.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진짜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너는 미국 가서 편하게 살잖아. 우리 고생하는 거 몰라. 나도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남매가 싸우는 모습을 멀리서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심리가 열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후견인 정순자 씨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중등도 치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에서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저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또렷한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순자입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오셨습니까?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받은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미영 씨.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방에서 금고를 숨긴 것, 저를 이상한 병원으로 데려가 가짜 진단서를 받게 한 것, 그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후견인 신청을 한 것.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받은 사람은 증여 못해. 하지만 후견인 지정 신청하면 돼.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가 후견인 되면 끝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병원의 비리 기록입니다. 이 병원은 돈을 받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해왔습니다. 이건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입니다. 사기, 횡령, 미수, 노인 학대 혐의로 며느리와 공무원 병원을 고소합니다. 어머님, 제발.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제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아들 준호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미영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준호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니? 녹음에 내 목소리도 있었어. 엄마, 나는 그냥 뭐? 재산이 탐나서?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나는 내가 실망스러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너 알아? 엄마가 왜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희 둘을 키워야 했어. 돈을 벌어야 했지.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환자를 봤어.
내가 학교 운동회 가는 날도 졸업식 날도 병원에 있었어. 엄마, 그렇게 번 돈이야. 그 돈이 그렇게 탐났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아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한테 실망했어. 하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아들이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준호야, 미영이랑은 이혼해. 네?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도 변해. 이미 많이 변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혼할게요. 한 달 후 며느리는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노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님,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발 선처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장과 의사들은 가짜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법정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뭐가? 언니를 고소한 거요. 조카들 생각하면. 지혜야, 나는 의사야. 의사로서 30년을 살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환자들한테 늘 말했지. 병을 일찍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다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야. 일찍 잘라내야 해. 엄마, 미영이를 그냥 뒀으면 준호도 망가졌을 거야. 이게 오히려 잘 된 거야. 며느리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저는 요양원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선생님, 집에 안 가세요? 간호사 민지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편해. 그리고 저는 요양원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더라고. 실제로 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바둑 둘래? 78세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매번 지면서. 저는 요양원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순자 씨, 저도 며느리 때문에 여기 왔어요. 82세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치매 아닌데 치매라고 해서 여기 보냈어요. 재산 때문에. 세상에. 저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대응하셨어요? 아니요. 증거도 없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변호사 알아요. 정말요? 네, 같이 싸워요. 그날부터 저는 요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모았습니다. 총 7명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재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빛 정의단이었습니다. 저희 은빛 정의단은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웃방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들이 내 연금을 가져가. 85세 최 할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을 아들이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소하세요. 고소? 내 자식을? 할아버지 돈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저는 최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들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아들은 벌금을 내고 그동안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좀 봐주세요. 김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나.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김 할머니의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바로 고소해야 해요. 하지만
제 손주들이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손주들 생각하면 더더욱 막아야 해요. 김 할머니를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할머니는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서 위조와 사기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은빛 정의단의 활동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다른 요양원들을 방문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학대, 이제는 참지 마세요. 강연을 들은 노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태준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가짜 치매로 며느리를 역관광한 이야기, 그리고 은빛 정의단 활동까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자는 일주일 동안 저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일면 톱 기사로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9세 의사, 가짜 치매로 며느리 사기 적발. 은빛 정의단 노인 인권 지킴이로 떠올라.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강하셨으면.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고소하다니 인정머리 없네. 재산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다니.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을. 노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자행되는지. 기사가 나간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요? 네, 노인 인권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갔습니다.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증인 정순자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순자 증인, 현재 우리나라 노인 학대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사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들 중 30% 이상이 가족에게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가로채이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주들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둘째, 노인들이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요양원과 병원에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증언 잘 들었습니다.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청문회 이후 실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전담 법률 지원단 구성, 요양원 의무 신고 체계 구축. 저는 TV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순자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양원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 대단해요. 우리의 영웅이에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법이 개정된 건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걱정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재산 때문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센터를 만들자. 센터요? 응, 노인 인권센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찾아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은빛 정의단 친구들이 찬성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돈이. 제가 낼게요. 저는 제 재산 중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은빛 정의 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은빛 정의단 멤버들이 활동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장도 왔고 국회의원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도 돕고 싶어. 센터 일. 내가? 응. 나 회계사잖아. 센터 회계 관리 내가 할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때 일. 됐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딸 지혜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 일할래요. 상담사로. 지혜야, 미국 생활은? 미국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저는 두 자식을 안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첫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 어떤 일이세요? 할머니는 74세, 아들에게 매일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려요. 돈 내놓으라고. 할머니 신고하셨어요? 못해요. 내 자식인데.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식이라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마음을 알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연결해드리고 쉼터도 알아봐 드릴게요. 한 달 후 그 할머니는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들은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할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언론에서 다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인식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라며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죠. 맞아요. 범죄예요.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버려지지 않는 사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센터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있었고 기부하겠다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은빛정의 센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에서 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만든 세대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을 들은 노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숙였던 고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학대하는 가족을 신고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은빛정의 센터는 이제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노인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준호와 딸 지혜가 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 오늘 센터 1주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엄마 파티 준비했어요. 가요. 센터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빛 정의단 친구들, 센터 직원들,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저는 감동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날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져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은빛 정의단은 계속 싸울 겁니다. 노인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9세 치매 할머니로 시작한 제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순자는 현재 71세입니다. 은빛정의센터는 전국 3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노인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센터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은빛 정의단의 싸움은 계속됩니다.